오늘은 콩 재배에 관해서 저희들 매뉴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콩의 생육 환경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콩은 토양 적응성이 굉장히 좋은 작물이죠. 아무리 척박한 곳에서도 생존을 잘하고 그 다음에 콩 양을 수확량을 높이는데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질차묵이거나 염분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품질도 좀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토양에서 보면 토양의 산도는 pH 6.5에서 7로 약간의 중성에 가까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비료에 있어서 칼슘의 요구도가 좀 높은 작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뿌리를 보면요. 7cm 전후로 80% 이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청근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우 청근성이다 보니까 당연히 호기성이겠죠. 뿌리 자체가. 그래서 산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콩이 어떤 가뭄에는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나 습해를 보거나 침수가 되게 되면 수확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뿌리는 발화를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꼬투리가 신장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 뿌리 자체가 퇴화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 어떤 등숙률에 굉장히 이게 뿌리 상태에 따라서 후기 등숙률에 많은 지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작물에 비해서 특이한 거는 뿌리육 박테리아를 가지고 공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 공생을 함으로 인해서 질소 고정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콩이 발화를 시작해서 2주 후부터 뿌리육 박테리아가 형성이 되고 꽃이 피는 시점까지 초기 비대까지 등숙하는 시점까지는 질소 고정을 해서 얘네들이 뿌리육 박테리아에서 질소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료 성분이 초기에 밑거름은 좀 적게 주어도 크게 콩이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등숙기에는 오히려 질소와 가리 성분들이 좀 있어서 좀 등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특히 농콩 같은 경우는 추비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수분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콩은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예를 들면 벼가 요구하는 물의 양보다 2배 이상을 콩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콩의 잎이 세엽에서 6엽 때 굉장히 물 요구량이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개화 시작해서 1개월 동안에 콩의 전체 물 요구량의 80%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화하는 시점인 7월 말, 그 다음에 9월 초까지는 충분하게 물 공급이 돼야만이 콩의 수확량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화하기 이후에 만약에 가물었다. 그러면 이제 알수도 적어지고요. 콩의 무게도 적어지는, 그리고 심지어는 꼬투리 수도 적어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수분에 대해서는 이 수분 공급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토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실 사항은,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콩의 수확량을 올릴 것인가? 이 부분이 관건인데요. 그 수확량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콩의 꼬투리 수. 꼬투리 수를 몇 개를 만드느냐, 그거에 따라서 수확량이 가장 많이 좌우가 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꼬투리당, 이제 협수, 알수죠. 알수. 2개냐, 3개냐, 1개냐, 이거에 따라서 좌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달의 무게. 이제 벼 같은 경우는 천립중을 재는데 콩은 백립중을 잽니다. 백립중을 재서 백립중이 35g이냐, 30g이냐, 뭐 25g이냐에 따라서 이제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콩의 꼬투리 수는 어떻게 결정이 나는가 보겠습니다. 콩의 꼬투리 수는 가지를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이제 주가지를 외에 곁가지들을 많이 확보를 해서 그 곁가지 마디마디에 콩이 달리기 때문에 가지수를 얼마나 확보냐에 따라서 개화하는 꽃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개화하는 꽃수를 만들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개화한 꽃을 얼마나 착협을 잘 시키냐, 한마디로 수정을 얼마나 잘 시키냐에 따라서 또 수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개화와
그 다음에 착협, 수정에 의해서 수확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이 시기면 이제 7월 말, 그 다음에 9월 초까지, 아니 8월 중순이죠. 7월 말, 8월 중순이 되는데 이 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가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고온이죠. 그래서 가뭄과 고온이 또 때로는 뭐 장마가 오게 되면 이제 또 너무 많은 오랫동안 장마가 오면 비도 문제가 되겠지만 주로 이제 가뭄과 고온에 의해서 낙화 내지는 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가물로 인해서 양수분 흡수가 안 되니까 많은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 꽃들이 수정이 돼서 이제 꼬투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양수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연적인 이제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탈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꽃을 또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정률이 많이 좌우가 되는 부분인데 이 시기가 개화해서 약 한 7일에서 한 25일 이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정확히는 개화해서 한 30일이 지나야 꼬투리 수가 결정이 나는 걸 확실히 알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25일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꼬투리가 몇 개가 달렸는지 이제 가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착협률을 높이는 방법, 먼저 이제 불량한 방법을 착협률이 불량한 원인을 먼저 보게 되면 가장 큰 게 이제 질소 과다. 두 번째 32도에서 최소 35도 이상의 고온. 그 다음에 가뭄, 그 다음에 햇빛, 일조 부족 이런 요인들이 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착협이 돼서 꼬투리가 형성이 되는데 일시에 많은 꽃과 그 다음에 착협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착협된 꼬투리와 꽃과의 양분경합이 이때 일어납니다. 양분경합이 일어나서 일부 너무 고온에 의해서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대사산물이 없거나 아니면 수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꽃을 탈락을 시키거나 착협된 꼬투리를 낙협을 시키는 거죠.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낙과가 되는 것처럼 떨어뜨리는 그런 서로의 경쟁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 당시가. 그래 그 시기가 주로 이제 8월 초, 8월 한 5일에서 정상적으로 한 6월 10일쯤 심었다고 하면 대략 한 8월 5일 정도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8월 5일 뭐 전후겠죠. 이때가 이제 낙화 내지는 낙협이 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낙화 낙협이 되는 시점에서 이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씨방을 형성하고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실은 이 시기 때 이 밑씨가 잘 형성이 되려고 하면 칼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콩은 일반적인 작물보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반적인 작물은 질소, 인산, 가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분의 흡수도가 달라지는데 콩은 질소, 가리, 그 다음에 칼슘입니다. 아까 처음에 토양 적응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pH가 6.5에서 7.0 중성에 가깝단 말이죠. 중성에 가깝다는 얘기는 결국은 석회를 많이 필요한다. 칼슘을 많이 요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씨가 형성이 되는 시점, 꼬투리가 막 맺혀지는 시점에 칼슘 공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수정을 원활하게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슘과 더불어 미량 요소도 당연하고 붕소, 몰리브덴 등 이런 미량 요소가 같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콩을 다수화하는 두 번째 요인 중에서 꼬투리당 협수, 쉽게 해서 알수. 알이 2개냐, 3개냐, 아니면 하나냐, 뭐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나달의 무게, 백립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달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나갈 것인가, 100개의 무게가. 이걸 따지는데, 물론 꼬투리의 협수나 아니면 나달 무게도 결국은 양분, 적정한 질소 인산가리부터 시작해서 칼슘, 마그네슘, 황, 이런 전체적인 양분들이 골고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요수량, 물을 요구하는 양이 벼보다 2배가 되는데, 이때 수분이 적으면 당연히 협수도 적어지고 나달 무게도 적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일조량, 그 다음에 적정 온도, 고온이죠. 고온에서도 광합성을 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한 잎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건강한 잎에서 광합성 산물이 잘 만들어지게끔
두툼하게 잎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잎이 하늘로 이렇게 고추수게 해서 수강 상태가 좋게 만드는 거죠. 그 일반적인 식물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콩 같은 경우는 잎의 자루에 마디가 있습니다. 잎자루가 마디가 있어서 낮에는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잎이 서요. 그러나 저녁에는 잎이 밑으로 처집니다. 처져서 광합성을 안 할 때 밑으로 처져요. 그래서 그게 그런 힘조차도 잎이 두툼하고 마디가 두꺼워야 그 작용이 굉장히 좋아서 수강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강 상태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 광합성을 잘하는 거고요. 뿌리가 건강해야 건강한 뿌리에서 물을 원활하게 흡수하고 그다음 비료를 흡수하고 그다음에 그 건강한 잎으로 올려주면 탄산가스하고 물을 활용해서 햇빛을 보고 탄소화 작용을 하겠죠. 탄소화 작용한 게 결국은 거기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과 단백질에 의해서 식물이 이제 성장시키고 콩알로 양분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조기에 노화되는 걸 방지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꼬투리 협수와 협수 알수를 늘리고 알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는 뿌리 노화를 방지하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건강한 잎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 등숙기는 개화 후 대략 한 20에서 한 60일까지 이 사이가 등숙 비대기로 보면 됩니다. 콩으로서는 비대기인데, 실은 등숙하고 개화해서 한 25일 정도 되면 콩의 뿌리는 퇴화를 시작합니다. 퇴화가 된다는 얘기는 노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목질화가 되고 노화가 되기 때문에 콩은 반드시 뿌리의 노화를 최대한 늦추고 늦게까지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좀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꼬투리당 협수나 알의 무게를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린재입니다. 노린재는 통상적으로 통의 꼬투리가 형성되면서 안에 물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이제 노린재가 나타나는데, 이 시기가 통상적으로 착과 이후에 한 일주일 이후부터 이제 노린재가 굉장히 성행을 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 이후부터 대략 한 달 정도까지는 노린재 방제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당시 명라방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을 하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콩 재배에 맞는 저희만의 이제 매뉴얼, 코리아그로만의 이제 매뉴얼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밑거름으로 저희들이 이제 물론 엔텍이라는 비료도 있지만, 뭐 엔텍에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블루 스페셜이라는 비료가 아마 콩 비료로서는 가장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콩은 통상적으로 원하는 게 담보당 질소 3kg, 인산 3kg, 그다음 가리가 3.2kg 정도 필요합니다. 그걸로 보면 저희 이제 비료 중에 블루 스페셜 12, 12, 17 인산이 좀 높은 비료가 콩에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료는 뭐 엔텍 블루 스페셜을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이제 저는 이제 엔텍이라는 비료보다 오히려 하이그린과 엔텍을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하이그린을 좀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콩에 재배하면서 콩의 단점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고온이 올라가면서 광합성이 잘 안 되고, 뿌리가 굉장히 약한 식물이고 청근성이고 가뭄에 약하고, 이러다 보니 뿌리를 강화시키고 광합성을 좋게 하면서 도장을 억제하는, 특히 이제 광합성이라는 부분은 콩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콩이 과범무하거나 질소질을 많이 주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키가 크고, 그 키가 크면 이제 결국은 적심도 합니다. 예초기로 가지고 적심도 하는데, 적심하는 이유가 위에 순을 쳐줌으로 해서 밑에 햇빛이 잘 들어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적심을 해주는 게 이유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적심을 안 하고 웃자라지 않고 뿌리 발달에 좋게 해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는 게 실은 하이그린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엔텍과 하이그린 중에 어떤 걸 투자해서 콩에 쓸 거냐? 그럼 저는 하이그린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하이그린은 보시는 것처럼 질소 인산가리를 뺀 나머지 성분들이 다 있는 제품들입니다. 물론 뭐 염소하고 니켈도 없어요. 근데 염소, 니켈은 저희가 축분이나 이런 데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굳이 하이그린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하이그린의 특이점이 하나 있죠. 하이그린의 성분만 보면 하이그린의 성분 중에 코발트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코발트라는 물질은
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요. 콩에 이제 그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코발트가 있어야만이 콩의 단백질 합성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결국은 콩에 코발트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콩의 뿌리 발달이나 생장을 좋게 하고 결국은 등수까지도 좋게 하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질 중에 몰리브덴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하이그린은 몰리브덴이라는 물질도 마찬가지로 콩의 이제 근권류죠. 근권, 뿌리옥 박테리아를 얘기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고정하는데 몰리브덴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뿌리옥 박테리아의 그 활성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특히 이제 농콩 같은 경우는 호흡이 안 되고 질차묵이다 보니까 뿌리옥 박테리아 성장이 굉장히 낮아요. 성장 활성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콩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반 밭에 재배하는 것보다도 비료를 월등히 많이 주어야 돼요. 수확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왜? 뿌리옥 박테리아 발달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이그린을 써줌으로 해서 뿌리옥 박테리아 발달,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을 잘 해주니까 여기에서 엔텍보다는 하이그린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콩의 뿌리 노화가 빨리 온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어떤 미량요소, 광합성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하이그린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하이그린을 성분을 보시면, 고토, 콜로이드 규산, 유황, 그 다음에 철, 망간, 붕소, 아연, 구리, 몰리브덴, 코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몰리브덴과 코발트가 콩에는 아주 특화된 성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콩 같은 경우는 등숙기가 굉장히 고온이죠. 8월 중순쯤이니까 가장 더울 때 요즘 더 더워지고 있는데 그 더울 때 어떤 광합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잘 안 되는데 이 고온에 의해서 광합성이 부족하게 되는데 하이그린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이그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미량요소 성분들이 충분히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뿌리를 건강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을 두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지만 또 성분으로만 보면 수용성 고토 성분이 14%나 들어가 있어서 당연히 광합성을 잘하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콜로이드 규산이 있습니다. 콜로이드 규산이 있어서 콩의 입에 규화세포를 만들어주면서 고온에 대한 저항성을 굉장히 좀 강하게 만들고 호흡작용을 원활히 하다 보니까 입의 입 자체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광합성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이그린의 어떤 전체적인 역할, 콩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역할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엽록소 형성을 잘해서 광합성을 증대하는 역할. 광합성이 잘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잎 줄기가 충실해지고 노화가 천천히 오니까 고온에, 특히 이제 8월 같은 고온에 광합성을 잘하게 되고, 광합성이 잘 되니까 당연히 개화나 수정률이 상당히 높아질 겁니다, 아마. 그리고 두 번째, 뿌리 발달이 좋으니까 콩처럼 뿌리가 약한 식물에 딱 맞다고 보면 됩니다. 콩처럼 약한 식물에 뿌리 활력을 좀 주면서 거기에 뿌리옥 박테리아 활력까지 같이 줘서 양분 흡수도 좋고, 특히 이제 뿌리를 조직을 강하게 하는 하이그린을 쓰면서 이제 인산이나 기타 토양 내 불용화된 그런 미량 요소의 흡수율도 좀 좋아지게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양분 전류죠. 양분 전류라고 얘기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아침 이제 해가 뜨기 1시간 해가 뜨고 나서 1시간 후부터 이제 광합성을 하죠. 그렇게 하고 콩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한 광합성 양의 한 80% 정도를 오후 1시, 이제 점심 먹은 이후에 1시까지 거의 다 합니다. 광합성을 다 하기 때문에 그때 한 양분을 가지고 이제 해가 뜬 이후에 저녁에 이제 양분을 내보내게 되죠. 내보내야 되는데 이때 이걸 양분 전류라고 합니다. 양분을 전류시키는데 어디로 전류를 시키냐. 가장 한 60% 정도는 콩으로, 아예 60에서 65%를 콩으로 다 보냅니다. 콩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콩 알이 굵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예를 들어 100개 중에 60개에서 65개를 콩으로 보냈다면 나머지 35개, 40개를 뿌리로 또 보내고요. 일부는 또 입으로, 자기 입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입으로 보내서 이렇게 잘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하이그린이 뿌리를 활력을 좋게 하고 뿌리 발달을 좋게 해줌으로써 토양 내에 있는 양분과 수분을 충분히 잘 흡수하게 합니다.
그 잘 양분이 흡수돼서 입으로 가니까 또 두툼한 건강한 입에서는 입 기능이 향상되면서 광합성을 더 잘하겠죠. 그럼 광합성 산물이 충분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 발달이나 또 입, 그 다음에 등숙률까지도 다 좋아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아까 양분 전류. 양분 전류를 또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순환 사이클이 좋아짐으로 해서 하이그린 결국은 하이그린이 사용함으로 인해서 비료의 바란스, 양분의 바란스, 광합성 증진, 그 다음에 양분 전류의 증진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품질과 수확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하이그린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하이그린을 사용하면서 주는 이점을 보면 이제 첫 번째 줄기가 굵고 웃자람이 적으면서 가지수는 많아집니다. 줄기가 굵다는 얘기는 결국은 양분 흡수할 수 있는 통로가 굵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통하게 크니까 웃자람이 없이 쓰러짐, 콩이 너무 크게 되면 지상부가 너무 커지면서 쓰러짐도 많이 있거든요. 도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도복이 강하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입이 두툼하고 처짐이 적고 수확 상태가 좋다 보니까 당연히 광합성과 등숙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광합성과 등숙을 좋게 하는 가장 기본의 뿌리 발달이라고 말씀드렸죠. 뿌리 발달이 좋으면서도 꽃이 피고 촉이 비대하는 시점까지도 뿌리가 조기 노화가 오지 않는다.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등숙률이 좋아지는 건 또 양분 흡수가 좋아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에 또 강해집니다. 하이그린은 양분 바란스뿐만 아니라 유황, 그다음 규산, 그다음 미량 요소의 이런 구리나 망간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당연히 체내의 면역력을 높이는 게 하이그린입니다. 그래서 병에도 강한 작용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차트로 들어가서 일단 저희들은 콩 재배에 있어서 밑거름을 뺀 나머지 파트를 세 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화 전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개화하고 나서 7일에서 20일 포인트.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개화하고 나서 20에서 내지는 25일에서 40일까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 개화 전 포인트에서는 통상적으로 특히 이제 농콩 재배에 있어서가 많이 그런데요. 웃자라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이제 과본무하게 크다 보니까 꽃은 많이 피는 대신에 수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정률을 높이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수정률을 높이면서도 이제 꽃도 충실하게 피는 거죠. 꽃의 크기가 크고 색깔도 선명하고 그렇게 충실하게 펴서 수정을 하게 도와주는 단계. 그게 개화 전 단계에서 저희 퍼펙트 에이스하고 콤비2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개화 후 7일에서 20일 때는 콤비2, 캔마그, 해충싹을 쓰는데 이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낙화, 그 다음에 낙협, 요걸 방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떨어지고 수정이 됐더라도 꼬투리가 만들어졌더라도 고온이나 그 다음에 가뭄, 일조보죽에 의해서 수정이 된 것들도 꼬투리가 떨어지는 낙협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꼬투리 자체가. 아니면 말라버리기도 하고요. 이거를 방지하는 게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꼬투리 수를 많이 만드는 방법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등숙입니다. 등숙. 꼬투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양분을 채워서 콩의 알을 충실하게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달수의 증가 내지는 나달의 숫자를 높여주는 게 세 번째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화 전 단계 콤비2 퍼펙트 에이스와 콤비2 그 다음에 개화 후 7일에서 20일 사이에 콤비2 캔마그 해충싹을 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로 개화 후 25일에서 40일 사이에 캔마그와 구근력을 써서 광합성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등순율을 좋게 하는 방법이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별로 넘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화 전 단계에서 개화를 증진하고 수정률과 착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과본무하게 웃자란 콩에서는 퍼펙트 에이스를 써주시는데 드론으로 쓰는 양은 대략 한 1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500g 그 다음에 꼼비는 약 한 60에서 80g 정도를 10리터에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개화 7일에서 20일은 꼼비2, 캔마그, 해충싹을 쓰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꼬투리의 수를 충실하게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낙협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꼬투리 수가 많아야 수확량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게 이제 7일에서 20일 사이에 해야 됩니다. 이 사이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게 광합성을 잘해야 되고 착립을 잘 시켜서 꼬투리 수가 충실하게 크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때 사용해야 될 게 꼼비투, 그 다음에 캔마그, 그리고 하나 노린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노린재 방제를 하기 위해서 해충사까지 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낙협을 방지해서 수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에 노린재나 명나방 방제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으로 저희는 캔마그, 꼼비투, 해충싹입니다. 그래서 캔마그는 마찬가지 드론에는 500ml를 사용하고요. 10리터 기준에. 그 다음에 꼼비는 60에서 80g, 10리터 기준, 해충싹은 500ml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시고, 뭐 너무 이제 노린재나 이런 것들이 벌레가 심할 경우는 뭐 농약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되, 해충싹은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분의 1만 쓰셔도 250ml에 10m에 250ml만 사용하셔도 무난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시기 때 개화에서 7일에서 한 20일 사이에 한 일주일 정도나 열흘 간격으로 최소 2번 정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뭐 캔마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칼슘, 고토, 붕소를 함유한 제품이고요.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도 칼슘의 요구도가 높은 게 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실은 이제 칼슘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콩의 잎이 도톰해지고, 그 다음에 수확 상태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칼슘 캔마그와 꼼비를 같이 쓰는 방법을 저희가 권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캔마그에는 칼슘 붕소 고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몰리브덴도 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물론 질소도 있고요. 그래서 콩이 후기에 등숙되는 시점에서는 질소와 가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 필요한 칼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꼼비와 그 다음에 꼼비토와 캔마그를 7일에서 20일 사이에 2회 정도 살포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해충싹은 어떤 친환경 약재보다도 아마 친환경 약재 중에서 노린재를 잡는, 노린재에 정말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는 게 저희 해충싹입니다. 그래서 먹노린재가 됐든 어떤 노린재가 됐든 간에 특히 이제 그 해충싹에 보면 디니모넬이라는 게 있는데 이 디니모넬이 그 정향성 물질이라 아마 그 물질이 휘산되면서 노린재를 굉장히 강하게 자극을 해서 죽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해충싹의 냄새만 나도 노린재가 뒤집어 까지는 그런, 저희들이 시험해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해충싹 냄새만 나도 노린재는 떨어진다, 이 정도로 해서 잘 듣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 개화 후 이제 등숙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나달이 콩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것은 한 알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한 꼬투리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3개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그 꼬투리 중에서도 가운데 꼬투리가 실은 가장 커요. 콩을 보면, 자세히 보면. 가운데 꼬투리가 큰 것이, 원래는 이제 앞에 형성되는 것이 커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운데 꼬투리가 통상적으로 큰 게 그렇고요. 근데 이제 광합성 산물을 만들어진, 햇빛을 보고 만든 동화양분을 만들어서 이제 합성을 해서 결국은 콩꼬투리에 저장을 하는데, 이 저장 단계에서 양분이 좀 부족하거나 뭐 일조량이 좀 떨어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뭐 또 가뭄이도 마찬가지고요, 고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해서 광합성 산물이 적어지면 콩꼬투리 3개를 다 키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 1개를 키울 수 있고 가운데 1개를 키울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2개만 키울 수도 있고, 광합성 산물이 충분하다고 싶으면 3개를 다 키울 겁니다, 아마.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3개를 다 키웠다 하더라도 또 무게를, 100개의 무게를 쟀을 때 35g을 만드느냐 30g을 만드느냐, 이게 또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광합성을 어떻게 잘하게 할 거냐, 특히 이 고온에 8월달 9월 초 고온에 어떻게 하면 광합성을 잘하게 할 거냐가 결국은 콩의 또 수량을 결정짓는 두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광합성을 잘하게 하는 데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뿌리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잎이
굉장히 두툼하고 충실해야 된다. 입이. 그리고 이제 그 입이 건강해서 수확 상태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심하게는 우짜라지 않고 너무 과분무하지 않아서 속에 있는 이 콩 안에 속에 있는 콩 꼭들이나 그 다음에 콩 속에 있는 잎들까지도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고온을 견디고 입의 기능을 좋게 하는 제품이 저희 캔마그 구근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캔마그와 구근력은 고온 장애를 경감시키면서 광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품. 그러면서 입 기능을 또 좋게 하는 제품. 그러면서 해서 결국은 입 기능이 좋고 광합성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등승률이 좋아져서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드론에는 캔마그 500ml 10리터당 그 다음에 구근력 500ml를 권장을 드리고요. 개화하고 나서 25일에서 40일이 넘어가면 이제 황숙기로 넘어가니까 그때에서는 효과가 별로 없고요. 한 20일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한 번 쓰셔도 좋지만 2번 정도까지도 권장을 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